과목 이름 안에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보기 위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인간 행동이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발달 과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이제 그 생애 주기에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들을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10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보는 것은 인간 발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발달이 갑자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성인의 모습을 갖춰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생애 주기별로 발달 과업들이 제대로 이제 습득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생애 주기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가 이 인간 발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특징은 연속적, 또 체계적, 전인적이고 유기적으로 영향이 되어져 있고, 또 질적, 양적 모든 변화를 포함하고, 또 외적, 내적 변화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제일 아래 네모칸 위에 있는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다 일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발달 단계 순서를 거쳐요. 하지만 속도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발달 단계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이제 24개월에 딱 오는지 아니면 뭐 25개월, 26개월에 하는지 그런 것의 차이이지, 그냥 변화하는 과정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 그리고 발달의 방향은 상부에서 하부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태어날 땐 제일 커져 있죠.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가고, 중심에서 말초로, 그러니까 바깥 부분으로, 또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발달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은 영아기 때 해야 되는 어떤 신뢰감 형성이 영아기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그 다음 생애 주기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쳐서 그 생애 주기에 맞는 발달 과업이 이제 제대로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발달은 그 이제 11쪽으로 넘어와서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생태체계 관점을 이제 중심을 두고 발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는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발달의 이제 유사 개념, 이거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외우는 게 힘드시다 하면은 과감히 버리고 가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달과 유사한 개념으로 성장한다, 또 성숙한다, 학습한다, 이런 개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은 주로 이제 양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성숙은 이제 후천적인 경험, 훈련 이런 거는 이제 관계없이 유전인자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성숙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후천적으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하는 부분들이 이 학습에 해당을 해요. 이런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보면, 일단 인간 발달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자체도 클라이언트를 이제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이런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들을 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생활 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에서 초기 면접을 하실 때 그냥 문제도 보지만 개인력도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초기 면접을 할 때는 임신 과정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개인력을 이제 알고자 하는 이유도 그 생활 주기를 봐야지 그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준거 틀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생애 주기에 따른 모든 연령층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 또 이전의 발달 단계 결과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일단 어떻게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학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정신역동 이론이 나와요. 정신역동 이론. 이 정신역동 이론에는 프로이드, 그리고 융, 아들러가 또 에릭슨 등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의식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에 나타나는 행동, 특히 이런 뭐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발현이 되는 거다라는 무의식적 결정론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정신역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의식과 함께 과거를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이 이제 지금의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경험, 그 관점이 바로 정신역동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공격성, 그리고 성적 충동,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네, 이 정신역동 이론의 한계는 과거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한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다 무시했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남성 중심의 이론이다. 또 유아기 때 성욕, 성적인 본능을 너무 강조했다. 또 이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성인기까지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신역동 이론이 초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중에 그 실천론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진단주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기능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초기의 진단주의에서 진단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정신역동 이론에서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경험을 사회복지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봐주고 이런 관점으로 가는 이 진단주의 학파, 또 의료 모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신역동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빙산, 네, 일각. 우리가 지금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식이죠.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식,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전의식,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근데 전의식은 지금은 바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조금만 떠올리면은 어디서 만났었지 혹은 뭐 어디에서 들었었지 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기억이 전의식인 거죠. 그리고 무의식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자꾸 이제 억압되는 그런 감정들,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 뭐 성적인 충동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눌러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신의 지형학적인 부분이고요. 그 성격의 구조는 또 원초와 자아, 초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초와는 보통 이제 가장 밑에 무의식과 전의식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을 원초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아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 파악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초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초자아는 뭔가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초아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충동, 완전히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원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그 주변 사람들 혹은 사회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아는 무의식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원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의 기초고 자아는 이제 구강기에서 원초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 원리가 이제 점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아는 성격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하는 이성적인 부분이 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통해서 원초아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욕망들을 그래도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좀 충족을 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방어 기제가 나타날 때 이것을 그냥 작동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누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 자아가 통제를 합니다. 그 초자아는 도덕성,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초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이드는 성격의 발달의 5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기. 이 프로이드가 나눈 것은 그 성적인 충동,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제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강기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계속 입에 쪽쪽 빨려는 욕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강기는 보통 출생에서부터 18개월 정도까지를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이제 그 단계 중에서 고착이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고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구강기에 내가 충분히 빨지를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 성인이 되어서도 손톱을 이제 입으로 물거나 뭐 자꾸 무엇을 이제 먹어야 된다거나 혹은 뭐 담배를 계속 핀다거나 이렇게 입으로 뭔가를 하면서 충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구강기에 고착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강 의존적으로 가게 되면은 좀 이제 의존적이고 미숙하게 되지만 구강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입을 통해서 이제 비판, 독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성격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리비도가 학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배변 훈련을 하고 혼자서 이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이 학문기입니다.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학문기 때 보호자,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문기가 잘 지나갈 수도 있고 또 학문기에 고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너무 이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낸다거나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성격이 깨끗한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청결하거나 완고한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아 이렇게 너무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성격으로 또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리비도가 성기로 가요. 남근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남근기 때는 3세에서 5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개월수나 이 나이는 대부분 다 이제 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근기인 3세에서 5세까지는 이성 부모에 대해서는 사랑을 느끼고 또 동성 부모에게는 적대심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거세 불안을 느끼고 이제 더 아빠한테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느끼고 왜 아빠는 다른 성기가 있는데 나는 없냐, 이런데 이제 또 관심을 갖고 하는 시기가 이 남근기예요. 그러다 이제 리비도가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잠복기는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잠복기는 아동기, 주로 이제 초등학생 정도 때 잠복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들하고 더 이제 잘 어울려 놀고 또 성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이 약한 시기죠. 근데 생식기는 청소년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면은 2차 성징이 이제 또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성적으로 이성한테 관심 또 호기심이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생식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에서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방어 기제가 나와요.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불안하다,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는 척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답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영향이 달라지겠다,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기제가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꼭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용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정상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격의 성숙 수준에 따라서 방어 기제의 위계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방어 기제는 내가 불안을 경험을 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불안은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위협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신경증적인 것은 뭔가 원초아가 밖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서 원초아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 또 도덕적 불안은 양심의 이제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한 행동, 말을 해도 될까 아닐까 이제 고민이 될 때 나타나는 불안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방어 기제를 이제 정상인도 모두 사용하지만 방어 기제를 너무 남발하거나 방어 기제가 일상화되어져 있거나 하면은 병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방어 기제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방어 기제의 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지 혹은 이제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방어 기제의 유형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유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이 그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은 정말 쉬운 것은 그냥 갈등 해결에 사용된 대표적인 방어 기제로 갈등, 불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다음 중 무슨 방어 기제인가? 이렇게 나오면 1, 2, 3, 4, 5 중에 억압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보기에처럼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방어 기제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다음 중 이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혹은 이제 1, 2, 3, 4, 5 해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혹은 이제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은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아예 얼굴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친구를 뭐 10년 동안 알아왔지만 밀어내 버려서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게 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합리화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심포도. 여우가 이제 따먹지 못하니까 어차피 실 거야. 내가 못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안 먹은 거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이 바로 합리화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치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나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좀 이제 덜 위험하거나 내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대상한테 표출하는 부분이 바로 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고 동생한테 화를 내는 것. 그 대리 형성, 대치는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대리 형성 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빠한테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랑은 이제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 오빠 비슷한 사람하고 사귀는 부분. 그리고 반동 형성은 허용할 수 없는 충동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동 형성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 떡 하나 더 주는 정반대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시로 나와 있는 것도 남편이 이제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아이는 꼴도 보기 싫겠죠. 근데 오히려 과잉 보호로 이제 키우는 것 정반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투사는 내가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충동이나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투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투입은 나한테로 이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그 사람한테 표현하고 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의 대상을 상대방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내면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을 투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이렇게 성적 학대를 당한 자녀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증오심도 들고 적대감도 들고 이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밖으로 표현을 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감정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데리고 들어와서 나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투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는 나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고 투입은 상대방한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자기로의 전향이라는 것은 외부 대상에 대한 충동을 나한테 이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이제 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몸을 이제 자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로의 전향으로 보이게 돼요. 또 부정의 방어 기제는 그냥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닐 거야,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은 내가 어떤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상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두고두고 한이 남아서 그거를 다른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을 줌으로써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내 할도리는 했다라고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보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고착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어떤 특정 발달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고착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퇴행은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초기의 발달 단계를 후퇴하는 것. 그래서 이 퇴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많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하고 대소변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혼자서 옷도 못 입고 막 대소변을 못 가려서 아무 데서나 보고 그러니까 뭔가 나도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퇴행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심리적인 갈등이 뭔가 신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죽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의 팔이 마비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제 그 몸의 어딘가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체화도 많이 나타나죠. 신체화는 내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은 배가 아프고 이런 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너무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배가 너무 아파서 거기를 못 가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화입니다. 그리고 승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적인 충동이나 성적인 충동 이런 것을 사회에서 용납하는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 승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충동이 강한 사람이 막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때리면은 범죄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운동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뭐 격투기 선수가 된다거나 또 뭐 이제 뭐 성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뭐 운동을 뭐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나의 충동을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승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 동일시는 뭔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 갈등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이제 닮아가고 있는 것이 이 동일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드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부모님의 가장 싫은 점을 자신이 닮아가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받았던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학대를 강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나의 자녀한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격리, 분리 이것은 일부러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여서 거기에 나의 감정을 이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를 하는 것. 어머니의 임종 사실을 듣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간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장면을 통해서 그 나의 이제 묻어뒀던 분리했던 감정이 갑자기 떠올라서 뭐 서럽게 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격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가 있죠. 이 취소는 그러니까 속죄 행위, 그러니까 바람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또 이제 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날 뭐 선물을 사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 원상복구, 뭔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이것을 무마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취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해리는 다중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성격들이 다 나인 양 독립된 인격처럼 행동하는 것이 해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기제의 종류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의 종류들은 나중에 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출문제를 보면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 이거는 뭘까요? 분리시키는 것. 감정 상태와 분리. 격리. 그죠? 그러니까 격리에 해당을 합니다. 그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 합리화이죠.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킨다. 이거는 투사. 맞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억압이죠. 그리고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체화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 다음은 에릭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를 중심으로 성격 발달을 설명을 해요. 프로이트는 주로 이제 무의식, 충동이 어디 있는지에 영향을 이제 받다면 에릭슨은 자아, 그리고 이게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 이제 적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같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에릭슨은 이 구강기 때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지, 학문기 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해 놓게 됩니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위기
이야기를 해서 전생애를 8단계로 나누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것에 초점을 둬요. 에릭슨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점성의 원칙.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점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전의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성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심리사회적 유해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을 하는 건데 이 자아 정체감 형성을 청소년기에 하고 나서 성인기로 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기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구강기에는 그 심리사회적 위기가 신뢰 대 잘 안 나오네요. 신뢰 대 불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강기는 가장 첫 단계죠. 태어나서 그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주로 어머니이고 이제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 못하면 이제 주 양육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 관심,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아 특질로 희망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신뢰감을 체득하지 못하고 불신을 이 구강기 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기 때 나오는 것은 자율성 대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기가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에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도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꾸 부모님한테서 혼이 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면은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남근기에서는 주도성 대 죄의식이 가게 돼요. 남근기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유아기를 얘기를 했죠. 3세에서 5세여서 한국 나이로 한 4세에서 6세, 7세 이 정도까지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때의 아이들을 이제 좀 떠올려 보시면 다 이제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게 이제 강해지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주도성이 점점 이제 커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봐, 너는 혼자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놨니? 뭐 정리가 안 됐니?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은 죄의식을 이제 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기, 초등학생으로 가게 되면은 근면성 대 열등감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떤 그 세상 속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의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잠복기가 되면은 모든 나라에서 공식적인 공교육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단 활동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이제 성취를 했다라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못해. 이거밖에 못해. 저 친구는 정말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열등감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잘 근면성을 느끼게 되면은 능력이라는 이런 자아 특질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을 하거나 혹은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나서 에릭슨은 성인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 친밀감 대 고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기 때 요구되는 과업이 무엇일까요? 청년기에 20대, 30대한테 요구되는 과업. 대인관계, 결혼, 취업, 직장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내가 이제 뭔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결혼 상대 혹은 이제 연인을 만들 수 있느냐, 혹은 이제 꼭 그런 연인 이성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친밀감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그 심리사회적 위기 발달 과업은.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이제 특질로 얻어가게 돼요. 그러다 이제 장년기, 중년기로 오면은 생산성과 침체를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장년기, 중년기를 보통 이제 40세에서 64세 노인이 되기 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제까지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하는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혹은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키워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을 잡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생산성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산성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침체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노력들이 되게 소용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자아 통합 그리고 절망을 경험을 하게 돼요. 자아 통합은 내가 그냥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잘 지내왔구나, 이렇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 자아 통합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거나 혹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될 때는 절망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릭슨은 프로이드와 다르게 프로이드는 성인기는 제시를 안 했죠. 근데 에릭슨은 성인기까지 해서 총 8단계로 생애 주기를 나누어서 제시를 했고, 대부분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들로 보면은 구강기에 알맞는 거, 학문기에 알맞은 거 이렇게 짝지어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성실과 같은 각각의 그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을 하고 어떠한 자아 특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주요하게 그 영향을 주는 관계 범위들을 묻는 문제들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이제 영아기는 0세에서 2세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도 맞죠. 근데 지혜는 노년기 때 경험하게 되는 자아 특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순서대로 잘 알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